안녕하세요. 65살 남자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 하나로 집에서도 구구절절 다양한 사연들을 들을 수 있고 공감하면서 같이 안타까워하는 청취자이기도 합니다. 저에겐 가슴에만 묻어둔 지난 과거이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원동력이 된 사연이 있어서 두서없지만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연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고 살면서 사업이 번창할 때가 있었지만 망하는 건 한순간에 망하더군요. 사업 파트너이자 동창 녀석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딸아이와 함께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딸아이가 16살이었으니 알 것 다 아는 나이였고 사춘기였던 때라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과 원망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딸아이에게도 쫓기는 신세를 당하게 해서 면목이 없어 이혼을 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노숙자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제가 무슨 변명이 있어 가족들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사라져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산 지 14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리어카를 구해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었고 리어카 상인으로 일하기 전 노숙자 생활을 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쉼터를 만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때가 저의 인생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쉼터에서 여러 기술을 배우며 일을 전전했지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아는 지인을 통해 시장에서 다양한 잡화들을 팔며 리어카 노점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일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인생에 많이 없었던 터라 가끔은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쯤 딸아이는 30살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았는지 제 앞에 어엿한 숙녀로 나타났고 처음에는 그저 손님인 줄 알고 찾는 물건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저를 놀리려고 그랬는지 황당한 말로 답을 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뭐가 필요해서 왔을까나? 없는 것 빼고 다 있으니까 봐봐요. 뭐 찾으러 왔어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나요? 아빠를 찾으러 왔는데 아빠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아빠라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던 단어였는지조차 가물가물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아가씨에게 그런 것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딸임을 직감했습니다. 딸아이는 다가와 안겼고 세상에서 그렇게 따뜻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포옹은 처음이었어요. 그날은 장사를 접고 딸아이와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었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네가 지금 몇 살인 거야? 아까는 정말 몰라보겠더니 자세히 보니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나저나 아빠 같은 건 잊고 잘 살지 뭐하러 찾으러 왔어? 서울에서 직장 다닌다면서 바쁠 텐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요즘은 사람 찾는 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실은 우연히 엄마 핸드폰에서 막내 삼촌 번호를 봤었는데 혹시나 하고 삼촌한테 연락해봤더니 아빠가 여기서 노점하면서 지낸다고 이곳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삼촌한테는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몇십 년을 전화 한 통 안 할 수 있어요? 엄청 서운한 거 알아요? 이혼했는데 더 이상 남이지. 그리고 네 엄마 병원 원장이랑 재혼했다며. 내가 어떻게 더 연락할 수 있었겠어? 그냥 멀리서 소식만 들으면 그걸로 만족해. 엄마는 잘 있지?
나 만나는 거 알면 노발대발 할 텐데. 늦기 전에 서울 올라가. 안 그래도 가요. 내가 여기 찾아온 건 이거 주려고 왔어요. 청첩장이야. 아빠가 꼭 왔으면 좋겠어. 아빠 부담 안 가게 신랑이랑 동시에 입장이고 그냥 와서 내 모습 보고 밥 한 끼 먹고 가요. 엄마는 내가 확답 받아 놓을게. 어차피 새아빠도 돌아가신 지 꽤 됐고 아빠가 못 올 이유가 없으니까 와줘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당연히 보러 와야지. 우리 시부모님들도 엄청 잘해주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이야. 안 오면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딸아이는 청첩장을 들이밀며 한 달 후에 결혼을 한다고 했으며 뱃속에 오주된 아이까지 있다 말하면서 무조건 결혼식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태워 보냈고 딸이 제게 말해주었던 것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어요. 간호사였던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키우며 친정에서 지냈고 병원 원장과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1년이 안 돼서 새 가정을 꾸리며 부족함 없이 지냈고 그 일 때문에 딸아이는 오히려 엄마에 대한 반항심이 컸고 절 미워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혼자서 지낼 제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말해주었고 아내는 재혼한 남편과 잘 지냈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고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고 했죠. 그 후부터 재산을 모아 딸아이의 맞선에 시간과 정성을 들였으며 결국 어느 재벌가 손주와 만남을 주선했고 서로 연인이 되어 결혼을 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가족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내가 이제 와서 정아의 아빠라며 나타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청첩장과 초음파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이질감 속에서 기쁨을 숨길 수 없었고 저를 찾아와준 딸아이에게 감사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자 눈물이 왈칵 흘렀으며 길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고 그동안 아빠 노릇을 못해서 제발 미워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초음파 사진을 보니 세상에 이런 행복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기분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그동안 노점상 일을 하며 억울한 일도 겪어봤고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고 세상 살기 더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서 딸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인 손주가 생긴다는 것에 몸둘 바를 몰랐으며 결혼식이 다가올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점상 일을 했어요. 드디어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 왔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기차를 타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에 올라 서울로 가는 길에 딸아이에 대한 걱정이 들었고 재벌가 집이면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자식일 텐데 그런 집안에서 우리 딸이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행여나 맘고생은 하지 않을지 별별 생각을 하며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꽃다발을 샀고 막상 결혼식장이 가까이 오자 어찌나 떨리던지 결혼은 딸이 하는데 제가 다 떨려서 손이 바들바들 거렸어요. 택시를 잡아 청첩장에 적힌 주소에 호텔로 가달라고 했고 도착하자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은 처음이라 한참을 헤매다 겨우 딸의 이름을 확인하고 결혼식 장소를 찾아 들어갔어요. 멀리서 전 아내가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신랑 될 사람과 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신랑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겨서
딸아이가 얼굴을 보고 반했나 싶을 정도로 참 잘생겼더군요. 전 아내가 인사하느라 바쁜 틈을 타 신부 대기실로 가려고 주변을 살피는데 누군가 제 뒷목을 잡았고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힘도 쓸 겨를이 없이 끌려갔습니다. 뒤를 보니 저를 노려보며 서 있는 사람은 아내였고 놀랐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커서 인사를 건넸는데 돌아오는 답은 황당했습니다. 당신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반가운 거였으면 내가 진작 연락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사는 건 정아한테 다 들었고 나 때문에 쫓겨다니게 해서 미안했어. 이제 빚도 다 갚아서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보기 좋다. 혼자서 정아를 예쁘게 잘 키웠더라. 당신은 옛날에도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와? 정아가 당신한테 초대장을 준다고 했을 때 나한테 화나서 빈말로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 시골 깡촌을 찾아갔었어? 내가 그렇게 가지 말고 더 이상 남남이니까 아는 척 말며 살자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당신은 철없는 딸이 한 행동을 고지고대로 들어먹고 여기까지 찾아와? 따끔하게 혼내서 올려보낼 생각을 해야지. 이제 와서 찾아오면 뭐라도 달라진대? 혹시 내 재산 탐내고 온 건 아니지? 다시 말하겠는데 우리 완전 남이고 이제 와서 가족이니 아빠이니 운운하지 마. 정아 시댁에서 알면 난리 나니까 당장 가.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여기 오면 안 되지.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와?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 엄연히 내 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온 거야. 멀리서 정아 얼굴만 보고 갈 테니까 그렇게 소리 지를 거면 나한테 신경 꺼.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반가워하는 척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기대가 컸네. 내 덕에 당신 이혼하고 재혼해서 팔자 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재혼한 남편도 없다면서. 내가 전 남편인 거 들켜도 아무 말할 사람 없잖아. 왜 그렇게 혼자 난리야? 반가워하긴? 들키면 당연히 안 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사돈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랑 가족이 되는 자리라고. 당신 하나 때문에 자칫하다가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어. 그러게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데 고작 미역카 장사야? 정아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10년이 넘은 세월이야. 하다못해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라도 돼서 나타날 줄 알았어. 그런데 삼촌한테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당신이 우리 가족 생각을 했다면 이런 꼴로 나타나면 안 되지. 당신 때문에 나랑 정아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한다고 우리 앞에 나타나? 그때 사업만 더 키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은 없었을 텐데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겁나니까 당장 나가. 정아한테는 내가 왔다고는 말할 테니까. 아내는 독한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고 이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는데 아내의 행동에 당황했고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아내에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정아와 약속한 게 있으니 꽃다발만 주고 가려고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신부 대기실에는 정아와 사부인이 있었는데 둘의 대화를 엿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정아야, 몸은 어떠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당장이라도 결혼 취소하고 병원으로 가자. 임신은 초기가 중요하다잖니. 우리 정아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결혼을 내가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 엄마는 다 필요 없고 정아니가 건강만 해주면 돼.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남편 일도 집안 일도 잘 되는 거란다.
어머니,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어제 너무 긴장돼서 잠을 설쳤나 봐요. 실은 어머니, 오늘 결혼식에 아빠도 초대했어요. 돌아가신 원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도 제 결혼식에 꼭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상의 못 드리고 제가 정해서 죄송해요. 조용히 저만 보시고 식사하고 가시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친아빠신데 당연히 오시라 해야지. 정한이가 참 잘했다. 어디쯤 오셨다니? 나도 얼굴 뵙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친아빠라시는 분이 리어카 노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니? 정아와 사부인의 대화에 얼굴이 빨개졌고 아내와는 다르게 사돈은 저를 반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꽃다발을 들고 정아에게 갔고 사부인과 정아는 예상대로 저를 반겨줬습니다. 사부인의 배려로 정아와 사진도 박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아내가 저를 째려보며 가만 안 두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돈이 저를 반겨주시니 무서울 게 없었고 정아와 하나뿐인 결혼사진을 박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밥은 먹지 않았고 식이 끝나고 자리를 나왔는데 누군가 저를 뒤따르는 게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었고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주차장 외진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 뭐 하는 짓이냐고 반항도 해봤지만 절 찾는 사람이 있다면서 조용히 따라오라는 말만 하고 앞장을 섰어요. 한참 뒤에 한복을 곱게 입은 사부인이 나타났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저를 보자 사부인이 180도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해도 이런 콩가루 집안은 처음 보네. 이제는 친아빠까지 와서는 행패를 부리고 내가 정아한테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서 걔 뒷조사를 했는데 친아빠가 너무 형편없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아니 하고 많은 직업들이 있고 돈 벌 수단들이 이렇게나 널렸는데 리어카 노점상이라니요. 내가 존댓말 하는 것도 아까운데 배운 지성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름 대서 알만한 회사들, 가족들이랑 지인들이 오는 자리인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결혼식을 망치면 되겠어요? 내가 올라가서 정아도 단단히 혼낼 거예요. 감히 어디서 아빠라는 소리가 나와? 자기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박 원장님이면서 아무튼 천한 것들은 이래서 상종을 말아야 하는데. 지금 사부인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한 것들이요? 당신이 배우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정아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는지. 아까 정아에게 보인 행동은 다 거짓이고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구만. 당장 이 결혼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저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결혼 안 시킨다고 이 결혼이 없는 거가 될 줄 아나 봐. 나야말로 이 결혼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절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안 시키면 뭐 어쩔 건데? 지금 정아 뱃속에 우리 집안 손주가 들어있다고. 하나뿐인 딸을 미혼녀로 살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지. 우리 집안 사람 되는 걸 감사하고 영광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결혼을 하라 말아야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사부인은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자리를 벗어났고 바닥에 주저앉아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애꿎은 시멘트 바닥만 주먹으로 치고 말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행복해하는 정아의 얼굴이 떠오르자 안심했던 제 자신이 참을 수 없이 싫었고 저렇게 두 얼굴에 탈을 쓰는 사람이 내 딸의 시모라는 것이 용서가 안 됐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내를 설득하거나
정아를 설득해야 하는데 오늘이 결혼식이고 어떻게 이 결혼을 막을지 도무지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정아 삼촌이자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서울에서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고 했고 흔쾌히 동생은 허락해줬습니다. 동생에게 정아네 시댁에 대해서 말을 했고 동생도 펄펄 뛰며 당장 형수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 말과 동생의 말을 들을 리 없어 보였어요. 이미 제 아내는 저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자격지심과 노망이라 하겠죠.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탐하려고 꾀를 내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일터로 내려왔고 어느새 소문이 났는지 노점상 식구들이 재벌집에 시집간 딸 덕 좀 보자며 한턱을 거하게 쏘라고 했고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같이 어렵게 일하는 노점상 식구들끼리 밥 한 끼 정도 해야 할 것 같아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정아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삼촌에게 전화를 했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왕이면 용달 일을 하는 삼촌에게 이사 비용을 지불할 테니 와서 이사를 도와달라는 정아의 부탁을 받았다고 동생의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며칠 서울에 올라와 정아가 잘 사는지도 보고 이삿짐도 나르면서 정아를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했고 바로 다음날 노점상들에게 리어카를 부탁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은 이참에 정아를 보러 갈 수 있는 기회라고 했고 정아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동생과 일꾼으로 가장해 정아의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안을 보니 정아가 누릴 호화스러운 생활이 다행이다 싶은데 저에게 한 사부인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아는 혼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힘들게 일하는 정아를 보자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고 사부인이 정아를 괴롭히지는 않을지 이 녀석이 시집살이를 남몰래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걱정이 됐지만 선뜻 아빠라고 나서지 못했어요. 신혼집이었지만 가구들이 어마어마한 고가였고 운반하려고 포장만 하는 것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사는 이틀을 걸쳐 이루어졌고 첫날은 큰 짐들이며 가구를 포장만 했고 이사갈 장소로 옮기는 일은 둘째 날에 했어요. 짐을 싸면서 간간히 정아가 삼촌에게 음료며 간식거리를 갖다 줬고 이상하게 사위와 사부인은 머리 한 톨도 안 보였으며 이 많은 짐들을 정아 혼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실을 아는지 아내에게 당장 따져 물어야 했고 동생에게 아내의 연락처를 받고 그날 저녁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로 언제 온 거야? 정아 일로 상의할 게 있다고 사람을 오라가라 해. 당신 이러는 거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 지나치는 사람은 당신이야. 정아네 시어머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결혼식 날 나한테 한 짓을 당신이 알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놀랄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글쎄 천한 것이래. 리어카 장사하면서 어디를 식장에 오냐고 나를 막 쏘아붙이는데 당신은 화나지 않아?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부인이 아니라고. 나는 리어카 장사하면서 창피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주변 상가들한테 피해갈까봐 항상 조마조마하고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걸로는 노점상밖에 못하겠더라.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죽을 짓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시위하는 거야? 하소연할 거면 심리 상담소에 가서 해. 그렇게 욕심 부릴 때는 언제고 고작 리어카 장사에서 앞에 나타난 게 자랑이다. 사실 있는 대로 사부인이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으면 가서 리어카 때려치우고 돈 벌 궁리나 하거나 내 시간 뺏지 말고
그리고 정아는 어련히 잘 지내고 있구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아가 시집살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우리 정아 시집 보낸 줄 알아? 그냥 당신은 당신 자리로 가서 그렇게 없는 듯 살아. 내가 다 창피해 죽겠네. 더 이상 아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정말 제 자신이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정아의 집으로 이삿짐을 옮기러 갔는데 다른 일꾼들이 이미 정아의 신혼집을 옮기고 있었고 동생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러 갔어요. 알고 보니 사부인이 다른 일꾼들을 불렀고 저희는 첫째 날 일한 돈만 받고 둘째 날은 사부인이 구한 일꾼들이 이삿짐을 옮기는 거였습니다. 정아는 삼촌이 보낸 일꾼들인 줄 알고 일을 시작시켰고 삼촌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자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사부인에게 전화를 건 정아의 모습이 보였고 정아는 난처해하며 이미 사부인이 구한 일꾼들에게 일을 맡겨야 할 것 같다면서 첫째 날 일한 값을 2배로 쳐서 주겠다고 했고 동생은 뭔가 찜찜했지만 정아가 난처해하는 것을 보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만 보내고 사부인이 부른 일꾼들인 척하고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정아는 이사갈 집으로 미리 가 있겠다며 출발했어요.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면서 짐들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일꾼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고 제 귀를 의심했지만 잘못 들은 게 아니었고 정아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기에 당장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사돈을 이길 수 없었기에 일터에 있는 노점연합회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고 그들은 한달음에 서울로 오겠다고 해줬으며 정아가 이사가기로 한 집 주소를 보냈고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아내는 믿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우선 정아부터 빼내야 했어요. 거기 가면 가구랑 벽에 카메라 설치하면 되는 거죠? 카메라는 개수대로 돈 받아야 해서 사모님이 10대 신청했으니까 가격 잘 쳐주셔야 해요. 그런데 소형 카메라는 왜 아들 집에 설치하는 거래요? 보통 이런 건 가정집에 잘 안 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카메라 많은 건 저도 작업을 처음 해봐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하라는 대로 며느리 집에 몰래 카메라 설치만 잘하면 돼. 뭘 그렇게 알려고 들어? 여기 며느리네 집이 벼락부자야. 병원 원장이 아빠라는데 얼마 전에 죽고 모녀 단둘이 산다더라고. 얼마나 사기치기 좋아? 그거 알고 사모님이 작업 들어간 거지. 나한테만 살짝 귀뜸해줬는데 병원 원장이 엄청난 체력가더라고. 근데 몇 년 전에 재혼해서 모녀랑 같이 살았는데 이 원장이 환자들만 보며 살았지 자기 몸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거야. 그러다 췌장암 걸려서 죽고 졸지에 모녀만 벼락부자 돼서 이 동네가 한동안 소문으로 난리 났어. 근데 여기 친정엄마도 보통이 아니라 그 소문들 다 잠재우고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그럼 뭐해? 결국 재벌가의 눈이 멀어서 사기 당하기나 하지. 어쨌든 소형 카메라 숨겨놓고 며느리가 신랑만 때리게 하면 된다더라고. 그럼 자동이혼에 위자료까지 받고 우리도 한턱 단단히 챙겨준다고 했어. 근데 여기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없는 아들을 어디서 데려와서는 며느리를 완전 홀리게 만들고 그 집 친정엄마는 재벌가 집안 된다는 것에 빠져서는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퍼준다는 거야. 아마 아들 역할하는 애는 어디 연극하는 남자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임신까지 돼버렸으니 그게 꼬여서 진작에 끝날 게임을 이렇게 번거롭게 만든 거더라고. 이 집이랑 가구들도 대여한 거라서 이사 가는 거잖아. 암튼 머리는
이런 데 쓰라고 있나 봐. 재벌 행사를 그렇게 감쪽같이 하고 말이야. 사모님이 집 근처 카페에서 며느리 잡아놓는다고 했으니까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에 가서 가구 세팅 다 해놓아야 돼. 그러니까 어서 서두르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딸이 잘 살길 바랬고 저에게 한 사부인의 행동이 거짓이길 바랬습니다. 전 아빠니까 어떻게 당해도 상관없었고 누구에게 모욕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고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달려가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따지고 싶었으며 이 모든 사실이 한순간에 거짓이길 바랬어요. 많은 욕심 없이 그냥 딸만 행복하면 됐는데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니. 저녁이 돼서야 노점연합회 식구들이 왔고 그들에게 내 딸이 겪은 상황을 설명해주자 자신의 일처럼 노발대발 해줬어요.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함께 정아가 이사한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가짜 사위와 사부인과 제 전 아내와 정아가 있었고 이삿짐은 일꾼들이 다 정리를 해놔서 정아가 따로 정리를 할 필요 없이 깨끗한 집이었어요. 분명 저 짐들 사이에 카메라가 숨어 있겠죠. 노점 식구들과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때려 부셔 소형 카메라를 찾았고 안방이며 화장실, 심지어 베란다까지 카메라는 나왔으며 모두 13대가 나왔어요. 정아와 아내가 이게 뭐냐며 물었고 사부인의 멱살을 잡고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당신이 노점하는 나를 그렇게 깔봤다 이거지? 우리 같은 노점상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무대포거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장 노릇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당신 같은 사기꾼들이 나를 천하다고 할 자격이 없다고. 이 카메라들이 다 증거고 넌 우리 딸 잘못 건드렸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하나 봐. 정아 엄마, 이 사람들 지금 가짜 신랑이랑 가짜 재벌가 행세하는 거야. 당신이 벼락부자가 된 걸 알고 딸이랑 둘이만 사니까 이 사람들이 속인 거라고.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전에 사는 집이 대여한 거라 이 집으로 급하게 이사 온 거고 이 카메라들이 자기들 이혼할 때 유리하게 만들려고 설치해 놓은 거야. 그렇게 자만하고 딸을 위한다는 당신이 속았다고. 당장 이 결혼 무효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속인 당신들 내가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이미 경찰도 불렀고 노점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 사부인,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헛소리 하는 거죠? 정말로 당신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우리 모녀한테 접근했다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겸손하고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만 했는데 없어서 안 쓴 거였구나. 어쩐지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다고 느꼈어. 재벌가라면서 몸에 밴 행동들은 영 아니었거든. 내가 미쳤지 누굴 탓해. 세상에 우리 정아 이렇게 만들고 너네들이 무사할 줄 알았어? 당장 내가 갖다 바친 돈 다 토해내. 그렇게 하지 않기 전에는 너희들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리고 감히 내 남편한테 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거지? 내가 재벌가에 눈이 멀어서 그래도 16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그렇게 모질게 대했다니 니들도 당해봐라. 아내는 사부인과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온 거실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나름 산전수전 다 겪어왔던 아내의 독이 오를 만큼 오르는 순간이었고 정아는 충격에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어요.
병원을 갔지만 아이는 초기에 유산이 되고 말았으며 임신 중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사부인과 사위 행세를 한 남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사는 지방으로 내려왔고 정아 역시 다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사기 결혼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기보단 아이를 잃은 것에 충격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정아에게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도시에 사는 것을 원했고 주말마다 저와 아내를 보러 가끔 지방으로 내려오곤 합니다. 아내와 다시 합치지는 않았고 서로 한 동네에 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런 경험이 무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군요. 어느 순간 불쑥 생각이 나도 그 발판으로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몇 년 전에 리어카 장사를 접고 몇십 년을 리어카 노점을 하면서 번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정아에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보육원의 기증도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마트라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우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가족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존심이 세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저를 자주 보려 하지 않으려 해요. 이번 사연을 통해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결혼식 날 나에게 모질게 대했던 순간 때문에 나를 볼 때마다 괴롭다는 당신 말이 떠오르네. 그런데 정아 엄마, 더 이상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때 일을 다 잊었거든. 정아가 16살 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서로 떨어져 있었던 시간보다 나는 지금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면 보러 갈 수 있고 안부도 전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 더 이상 날 피하지도 말고 정아가 주말에 오면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럽시다. 정아가 내 집 왔다 당신 내 집 갔다 걔도 힘들 거야. 미안하고 고맙네.